가난 속에서 나를 버린 한국인 아빠가 그립다. 일부 새벽 5시의 빈민촌. 필리핀 세부시 외곽. 철판과 나무 판자로 엮어진 집들이 미로처럼 펼쳐진 빈민촌. 좁은 골목 사이로 하수구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흘러나온다.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한 소녀가 조용히 몸을 일으킨다. 9살 마리아 김. 그녀의 하루는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2시간이나 일찍 시작된다. 바닥에 깔린 얇은 매트 위에서 일어난 마리아는 잠든 동생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6살 제이슨과 4살 안젤라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또 일찍 일어났네. 마리아의 목소리는 피로에 젖어 있다. 아이답지 않은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작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다. 파란 불꽃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 된다. 물을 끓이는 동안 마리아는 어제 남은 쌀을 확인한다. 2컵 정도 내 식구가 하루를 버티기에는 부족한 양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는다. 이미 익숙한 일이기 때문이다. 쌀에 더 많은 물을 넣어 죽을 끓인다. 그러면 적어도 배고픔을 달랠 수 있다. 옆방에서 할머니 롤라의 기침 소리가 들려온다. 65세의 롤라는 류머티즘으로 손목과 무릎이 늘 아프다. 특히 새벽에는 관절이 뻣뻣해져 일어나기조차 힘들어한다. 마리아야, 롤라가 해야 하는데. 마리아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 숨어 있다. 아버지 김민수가 집을 떠난 지 4년째. 어머니 로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간 지 2년째. 마리아에게는 할머니와 2 동생만이 전부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마리아의 몫이 되었다. 오전 7시 빈민촌에는 생기가 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에서 나와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마리아는 제이슨과 안젤라의 손을 꼭 잡고 학교로 향한다. 걸어서 20분 거리지만 동생들의 짧은 다리에는 긴 여행이다. 이 동네에서 코피노 아이들은 흔한 존재지만 여전히 시선을 끈다. 마리아의 조금 더 높은 코, 제이슨의 또렷한 눈매, 안젤라의 밝은 피부색. 한국인 아버지의 흔적들이 그들의 얼굴에 남아있다. 동네 아주머니 지나가며 속삭임을 한다. 저 아이들 김씨 아들들이지?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 마리아는 그런 속삭임들을 모두 듣는다. 하지만 태연한 척한다. 동생들이 상처받을까 봐서다. 대신 목에 걸린 작은 태극기 펜던트를 만진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다. 마리아는 아빠의 특별한 공주야. 아버지 김민수가 이 목걸이를 걸어주며 한 말이다. 그때 마리아는 5살이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목소리도 이제는 흐릿하지만 그 말만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마리아는 한 번도 동생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에게 마리아는 누나가 아니라 엄마였다. 보호해야 할 존재들을 지키는 작은 수호자였다. 교실에서의 상처와 위로 낡은 나무 책상들이 빼곡히 들어선 3학년 교실. 선풍기는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고 아이들은 더위에 지쳐 있다. 마리아는 항상 맨 뒤 구석자리에 앉는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상처받을 말을 덜 듣기 위해서다. 오늘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하나씩 돌아가며 자신의 가족을 소개한다. 대부분 아빠와 엄마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이다. 마리아의 차례가 왔다. 교실이 조용해진다. 아이들 모두 마리아의 대답을 기다린다. 호기심 반, 동정 반의 시선들이다.
저는 롤라와 제이슨, 안젤라와 살고 있어요. 아빠는 한국에 계세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아빠는 한국에 계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지 그 누구도 모른다. 정확히는 아빠는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교실에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린다. 또 코피노야, 한국 아빠들은 왜 다 도망가지? 같은 말들이 마리아의 귀에 들어온다. 마리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마리아, 계속 이야기해 볼래? 우리 아빠는 저를 많이 사랑하세요. 제 이름도 지어주셨고, 이 목걸이도 주셨어요. 마리아는 목에 걸린 태극기 펜던트를 보여준다. 아이들의 시선이 그 작은 목걸이에 집중된다. 어떤 아이는 신기해하고 어떤 아이는 불쌍해한다. 수업이 끝난 후 마리아 선생님이 마리아를 불러 세운다. 30대 중반의 선생님은 이 빈민촌에서 1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코피노 아이들을 많이 봐왔다. 마리아, 집에서 힘들지? 아니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마리아의 괜찮다는 말 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는 것, 동생들을 돌보는 것, 할머니의 아픔을 지켜보는 것,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혼자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괜찮다는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다. 선생님은 마리아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따뜻한 손길이다. 마리아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한다. 누군가의 위로를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마리아, 너는 정말 강한 아이야. 하지만 모든 걸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어. 선생님의 말이 마리아의 마음에 깊이 박힌다. 하지만 마리아는 고개를 젓는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아픈 할머니, 어린 동생들, 결국은 자신이 해야 한다. 할머니의 기억 속 아버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든다. 필리핀의 노을은 유독 아름답다. 마리아와 할머니 롤라는 좁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 하루 종일 입었던 교복과 동생들의 옷가지들이다. 롤라의 움직임은 느리다. 관절염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어한다. 마리아가 대신 높은 곳에 빨래를 건다. 할머니와 손녀의 역할이 뒤바뀐 풍경이다. 마리아야, 할머니가 미안해. 롤라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다. 손녀에게 이런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짐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다. 왜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넌 너무 어려. 아이로 살아야 할 나이에. 롤라는 마리아를 바라본다. 9살짜리 아이의 얼굴에서 어른의 표정을 본다. 책임감과 피로, 그리고 체념. 아이에게는 없어야 할 감정들이 마리아의 얼굴에 새겨져 있다. 롤라는 기억을 되짚어 본다. 5년 전 김민수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을. 20대 후반의 한국 청년이었던 그는 세부 근처의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롤라의 딸 로사와 사랑에 빠진 그는 자주 이 집을 찾았다. 내 아빠 김민수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롤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마리아는 빨래를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본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리아의 눈빛이 달라진다. 간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다. 너희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더라. 정말요? 아빠가 저를 좋아했어요?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야라고 했지.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야. 한국어로도 예쁜 뜻이 있다면서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되새긴다. 마리아, 김. 한국식 성과 필리핀에서도 사랑받는 이름의 조합.
아버지가 세심하게 고민해서 지어준 이름이다. 그럼 왜 떠나셨을까요? 이 질문에 롤라는 말을 잇지 못한다. 어떻게 설명할까? 한국으로 돌아간다던 김민수가 결국 연락을 끊었다는 것을, 아마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필리핀의 가족은 잊혀진 과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어른들의 세상은 복잡해. 마리아야, 롤라는 마리아를 꼭 껴안는다. 그 품 안에서 마리아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현실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밤 10시, 빈민초는 조용해진다. 제이슨과 안젤라는 매트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롤라도 옆방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다. 마리아만 홀로 깨어 있다. 작은 전구 하나가 켜진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낡은 공책을 펼쳐놓는다. 이 공책은 마리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들이 가득 적혀 있다. 첫 번째 편지는 2년 전에 쓴 것이다. 서툰 한글로 아빠, 보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다. 한글은 할머니에게 조금씩 배웠다. 롤라도 김민수와 함께 살면서 기초적인 한국어를 익혔기 때문이다. 마리아 작은 목소리로 읽으며 사랑하는 아빠에게. 마리아는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볼펜을 꽉 잡은 손이 떨린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아빠, 저는 마리아예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 정말 좋아요. 마리아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다. 한국어는 여전히 어렵지만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만은 분명하다. 매일 아빠가 주신 태극기 목걸이를 보면서 아빠를 생각해요. 제이슨과 안젤라도 많이 컸어요. 제이슨은 이제 키가 제 어깨까지 와요. 안젤라는 아빠처럼 웃는 게 예뻐요. 마리아는 잠시 펜을 놓고 생각에 잠긴다. 아버지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4년이라는 시간은 5살 아이의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웃음소리만큼은 기억한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웃음소리를. 롤라가 많이 아프세요. 손목과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동생들도 돌봐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일상을 자랑스럽게 적는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쓰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다.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로 기억되고 싶다.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아빠가 오시면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펜을 들고 망설인다.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아빠 언제 오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아빠가 도망갔다고 해도 저는 아빠를 믿어요.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기다릴게요. 계속 기다릴게요. 마리아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조심스럽게 공책을 덮는다. 그리고는 머리맡에 있는 낡은 과자통을 연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써온 편지들이 가득 들어있다. 모두 28통,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다. 아빠 꿈에서라도 와주세요. 마리아는 전구를 끄고 동생들 옆에 누운다. 마리아의 작은 어깨에는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 올려져 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 아버지 김민수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이곳 세부의 빈민촌에는 마리아 같은 아이들이 수천 명 있다. 코피노라고 불리는 한국인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그들 모두의 이야기가 마리아의 이야기와 닮아 있다.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이야기가. 2부 희망의 손길. 같은 빈민촌, 마리아가 10살이 된 시점. 한국 NGO에서 파견된 봉사자 이수진이 빈민촌에 도착하면서 마리아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
코피노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마리아는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다른 아이들을 만난다. 그러나 희망과 함께 더 큰 현실의 벽도 마주하게 된다. 새로운 희망의 등장. 마리아가 10살이 되던 해 3월 빈민촌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들어선다. 하얀 승합차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코피노 파운데이션이라고 적혀 있다. 코피노 희망재단, 한국에서 파견된 NGO 단체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30대 후반으로 보인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간소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15년 전 대학 시절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고 코피노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사회복지사다. 이수진은 빈민촌을 천천히 둘러본다. 좁은 골목길, 철판으로 덮인 지붕들, 길가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밝은 피부, 높은 코, 큰 눈을 가진 아이들. 한국인 아버지의 흔적을 간직한 코피노 아이들이다. 통역사에게 이 동네에 코피노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살고 있나요? 하고 질문을 한다. 통역사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략 50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아버지 없이 할머니나 어머니와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예상했던 답변이다. 필리핀 전역에 약 3만 명의 코피노가 있다는 통계를 그녀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이수진이 걸어가던 중 한 소녀가 동생 둘의 손을 잡고 지나간다. 마리아다. 이제 10살이 된 마리아는 1년 전보다 더욱 야위어 보인다. 하지만 동생들을 돌보는 모습은 여전히 의젓하다. 이수진은 마리아를 보며 속마음으로 저 아이도 코피노구나. 이수진의 눈에는 마리아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온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의 모습,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 이수진 자신이 15년 전 이곳에서 봤던 수많은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다. 마리아는 이수진을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시선을 마주친다. 한국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듯 마리아의 눈에는 특별한 감정이 스친다. 호기심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다. 첫 만남, 첫 상처. 일주일 후 빈민촌 커뮤니티 센터에서 코피노 아이들을 위한 첫 모임이 열린다. 이수진은 현지 통역사와 함께 10여 명의 아이들을 만난다. 나이는 6세부터 15세까지 다양하다. 마리아도 롤라의 권유로 동생들과 함께 참석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 이수진입니다. 이수진의 한국어를 듣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변한다. 마리아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낀다. 아버지의 언어다.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왔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 싶어요. 통역사는 필리핀어로 이 선생님은 한국에서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해요 라고 말한다.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몇몇 아이들은 기대감을 보이지만 다른 아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낸다.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이다. 15살 안토니오가 손을 든다. 아이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는 이미 여러 번 실망을 경험했다. 안토니오는 필리핀어로 우리 아빠들도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 떠났어요. 라고 말한다. 안토니오의 말이 통역되자 이수진의 표정이 굳어진다. 아이의 상처가 그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안토니오, 내 마음을 이해해요.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은 한 사람이에요.
이수진의 솔직한 답변에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연다. 마리아도 처음으로 입을 연다. 마리아는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하고 부른다. 우리 아빠들을 찾아줄 수 있어요? 마리아의 질문에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이수진에게 집중된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마리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아이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도 않고 완전히 절망하게 하고 싶지도 않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이야기. 두 번째 모임에서 이수진은 아이들 각자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는 시간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상처받은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나선 것은 12살 소녀 제시카다. 아버지는 부산 출신의 사업가였다. 제시카가 8살 때까지는 함께 살았지만 사업이 망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제시카가 필리핀어로 아빠는 조금만 기다려. 곧 데리러 올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났어요. 제시카의 목소리는 담담하다. 더 이상 화를 낼 힘도 슬퍼할 힘도 남지 않은 듯하다. 이수진은 제시카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한다. 아버지의 이름, 출신 지역, 마지막 연락 시기. 다음은 9살 남자 아이 마이클이다. 아버지는 대구에서 온 군인이었다. 마이클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으로 떠났다. 마이클은 저는 아빠 얼굴도 몰라요. 사진도 없어요. 라고 한다. 마이클의 말에 다른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많은 코피노 아이들이 마이클과 같은 상황이다. 아버지의 존재조차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마리아의 차례가 왔다. 모든 시선이 마리아에게 집중된다. 마리아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마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아빠는 김민수예요. 서울에서 왔어요. 마리아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5살까지 함께 살았던 기억,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태극기 목걸이, 그리고 4년간의 기다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조용히 들어준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저는 아빠가 돌아오실 거라고 믿어요. 편지도 써두었어요. 28통이나. 마리아의 고백에 이수진의 마음이 먹먹해진다. 28통의 편지 보내지도 못한 편지를 4년 동안 써온 10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이수진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는다. 이들이 필요한 것은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이고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고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한국어 수업과 새로운 꿈. 모임이 정기화되면서 이수진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일주일에 2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작은 교실이다. 아이들의 반응은 뜨겁다. 아버지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중 하나다. 이미 할머니에게 기초를 배워둔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따라잡는다. 마리아,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볼까요? 마리아는 서툰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말한다. 마리아의 한국어 발음은 어색하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다. 언젠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한국어로 인사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한국어 수업이 끝나고 이수진은 마리아를 따로 불러 세운다. 마리아, 한국어를 정말 잘해요. 더 배우고 싶어요?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이수진은 마리아에게 한국어 교재를 한 권 건넨다. 초급자용이지만 마리아에게는 보물과 같다. 이 책으로 공부해보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자신만의 한국어 책을 갖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마리아는 전구 불빛 아래에서 한국어 교재를 펼쳐본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아버지도 이런 글자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아빠, 저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연필을 들어 천천히 한글을 따라 써본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어색하지만 정성스럽게 한 획씩 그어나간다. 이것이 아버지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현실의 벽과 새로운 다짐. 2달 후 이수진에게 첫 번째 소식이 들어온다. 한국의 협력단체를 통해 몇몇 아버지들의 행방을 수소문해 본 결과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다. 이수진은 아이들과의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한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다. 마이클의 아버지는 연락처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안토니오의 아버지는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꿈꿔왔던 재회의 희망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순간이다. 제시카가 울먹이며 그럼 아빠는 저를 잊은 거예요? 제시카의 질문에 이수진은 답을 할 수 없다. 어떤 말로도 그 상처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대신 제시카를 꼭 안아준다. 마리아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마음이 콩닥콩닥 뛴다. 마리아, 안타깝게도 내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나쁜 소식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직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마리아, 그리고 모든 친구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수진은 아이들을 차례로 바라본다. 상처받고 실망한 얼굴들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빛을 본다. 아버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저희는 정말 소중한가요? 아빠들이 떠났는데. 마리아의 질문에 이수진의 가슴이 아프다.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마리아, 아버지가 떠난 건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비록 아버지는 없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수진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롤라, 어머니들, 형제자매들 비록 완전하지 않은 가족이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모임이 끝나고 마리아는 이수진에게 다가간다. 선생님, 저는 계속 아빠를 기다려도 될까요? 마리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너 자신의 꿈도 키워나가야 해요. 제 꿈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신만의 꿈, 자신만의 미래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요, 마리아만의 꿈, 예를 들어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거나. 제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보는 순간이다. 이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마리아의 어깨를 토닥인다. 물론이죠. 마리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마리아는 새로운 편지를 쓴다. 29번째 편지다. 하지만 이번 편지는 조금 다르다. 아빠,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되어서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가 오셔서 제 꿈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시지 못해도 저는 열심히 살겠어요. 마리아는 편지를 다 쓰고 창밖을 바라본다. 필리핀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마리아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한다. 그 작은 변화가 마리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아직 모른 채로 산부 아빠를 찾아서 영국행 결정. 마리아가 11살이 되던 해 여름, 이수진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진다. 한국의 협력단체에서 김민수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는 연락이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김민수 5년 전까지 필리핀에서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수진은 마리아와 롤라를 커뮤니티 센터로 불러 이 소식을 전한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낀다. 6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구체적인 소식이다. 마리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우리 아빠일까요?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 믿어지지 않는다. 롤라는 마리아의 손을 꼭 잡아준다. 마리아야,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하지만 마리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고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거든요. 이수진의 신중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달려가고 있다. 6년간 써온 편지들, 밤마다 꾸던 꿈들, 목에 걸고 다니는 태극기 목걸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온 것 같다. 선생님, 저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요? 마리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비자도 받아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 빈민촌에서 자란 마리아에게 해외여행은 꿈 같은 이야기다. 여권도 없고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다 하지만 롤라가 입을 연다. 이수진 선생님, 우리가 돈을 모아볼게요. 나리아가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롤라의 간절한 부탁에 이수진의 마음이 움직인다. 65세 할머니가 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알겠어요. 이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마리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요. 네,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마리아는 이수진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는 과자통에서 편지들을 꺼낸다. 29통의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본다. 그날 밤 마리아는 30번째 편지를 쓴다. 아빠, 드디어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가서 아빠를 만날 거예요. 무서우면서도 설레요. 6년 동안 쓴 편지들을 모두 가져갈게요. 아빠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애 첫 비행기 한국 땅을 밟다. 2달 후 마리아와 롤라는 세부 막탄 공항에 서 있다. 생애 처음 보는 비행기, 생애 첫 해외여행이다. 마리아는 작은 배낭 하나에 소중한 것들을 담아왔다. 29통의 편지, 태극기 목걸이,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그 사진은 흐릿하고 색이 바랬지만 마리아에게는 보물과 같다. 5살 마리아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아버지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지만 따뜻한 미소만큼은 기억할 수 있다. 롤라도 처음 타보는 비행기다. 류머티즘이 심해져 걷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손녀를 위해 이 긴 여행을 감행했다. 이수진이 함께 동행해주기로 한 것이 큰 위로가 된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마리아는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필리핀을 본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이 점점 작아져 간다. 3시간 20분의 비행시간 동안 마리아는 한 번도 잠들지 못한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볼까? 자신을 반가워할까? 아니면 피하려 할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압도당한다. 세부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복잡한 공항이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마리아는 창밖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모든 것이 필리핀과 다르다. 아빠가 여기서 살았구나. 서울의 규모와 발전된 모습을 보며 마리아는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호텔에 도착한 첫날 밤, 마리아는 서울의 밤 풍경을 내려다본다. 롤라는 피로에 지쳐 일찍 잠들었지만 마리아는 잠이 오지 않는다. 마리아는 배낭에서 편지들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한다. 30통의 편지들이 내일 드디어 아버지에게 전해질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예상치 못한 진실. 다음 날 오후 이수진의 안내로 마리아와 롤라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다. 김민수가 살고 있다고 파악된 곳이다.
고급 아파트 단지의 모습에 마리아는 다시 한번 놀란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경비실에서 확인한 결과 김민수는 분명히 이곳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 없고 저녁에나 들어온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리아 일행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한다. 선생님 정말 우리 아빠일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마리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오후 7시 드디어 김민수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인다.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성이다.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다. 6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 이수진이 먼저 다가가 김민수에게 말을 건다. 실례합니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필리핀에서 온 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필리핀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죠? 김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그의 반응을 보는 순간 마리아는 확신한다. 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김민수의 시선이 마리아에게 머문다. 11살로 자란 마리아의 모습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하다.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아빠, 마리아의 부름에 김민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다. 마리아? 김민수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6년을 기다린 순간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곤혹스러움이다. 아빠 저예요. 마리아예요. 보고 싶었어요. 여기서는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 김민수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긴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해 보인다. 마리아가 꿈꿔왔던 따뜻한 재회와는 거리가 멀다. 카페에 앉은 김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다. 마리아는 배낭에서 편지들을 꺼내 아버지 앞에 놓는다. 아빠, 제가 아빠에게 쓴 편지예요. 30통이나 돼요. 그는 편지를 펼쳐보지도 않는다. 마리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하세요? 아빠가 바빠서 못 온 거 알아요.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마리아의 순수한 말에 김민수는 더욱 괴로워한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자신이 이미 한국에서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다는 것을, 필리핀에서의 시간은 젊은 시절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는 것을. 마리아, 아빠는 지금 상황이 복잡해. 복잡하다는 게 뭐예요? 김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준다. 한국 여성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가 함께 있다. 아빠는 다시 결혼했어. 그리고 아이도 있고. 김민수의 말에 마리아의 세상이 무너진다. 6년간의 기다림, 30통의 편지, 모든 꿈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난다.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롤라가 분노한 목소리로 김민수에게 말한다.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김민수는 롤라의 화난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감정은 충분히 전해진다. 그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는다. 이걸로 생활비에 보탰어. 그리고 김민수가 더 말을 이으려는 순간 마리아가 일어선다. 아빠 저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테이블 위에 돈을 쳐다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간다. 롤라와 이수진이 황급히 뒤따른다. 김민수는 혼자 카페에 남아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다. 밖으로 나온 마리아는 서울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린다. 6년간의 꿈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롤라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롤라는 마리아를 꼭 껴안는다. 손녀의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이수진도 마리아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서울의 밤거리에서 마리아는 깨닫는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정말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깨닫는다. 자신에게는 롤라가 있고 동생들이 있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마리아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든다. 아직 11살이지만 이 순간 그녀는 조금 더 어른이 되었다. 사부 새로운 시작.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큰 상처를 받은 마리아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과 다르다. 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한다. 동시에 다른 코피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성장해 나간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세부의 빈민초는 여전히 그대로다. 좁은 골목길, 철판 지붕, 매캐한 공기. 모든 것이 떠나기 전과 같지만 마리아만은 달라졌다. 마리아는 과자통에서 30통의 편지를 모두 꺼낸다. 6년간 써온 편지들이다. 한 통씩 펼쳐보며 천천히 읽어본다. 아빠 보고 싶어요. 언제 오세요? 기다릴게요. 마리아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제 그만하고 다짐한다. 마리아는 편지들을 다시 정리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자통에 넣지 않는다. 대신 작은 상자에 곱게 넣어 옷장 깊숙이 보관한다.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새 공책을 꺼낸다. 표지에 나의 꿈이라고 한글로 적는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마리아는 쓰기 시작한다. 나는 마리아 김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다. 옆방에서 제이슨과 안젤라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마리아는 공책을 덮고 동생들에게 간다. 누나, 한국 재밌었어? 응, 좋았어. 언니, 아빠 만났어? 안젤라의 순진한 질문에 마리아는 잠시 머뭇거린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4살 안젤라에게 복잡한 현실을 이해시키기는 어렵다. 아빠는 이제 다른 가족이 있어. 다른 가족. 그럼 우리는? 우리는 우리끼리 가족이야. 롤라와 너희들, 그리고 나, 이게 우리 가족이야. 마리아의 말에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인다. 7살이지만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듯하다. 안젤라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지만 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는 것 같다. 그날 밤 롤라와 마리아는 마당에서 별을 보며 대화한다. 마리아야, 많이 실망했지? 처음에는 정말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롤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리아는 할머니를 바라본다. 65세의 할머니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다. 손녀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한국까지 갔던 할머니다. 롤라, 저한테는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이슨이랑 안젤라도 있고. 우리 마리아 정말 많이 자랐구나. 롤라는 마리아를 꼭 껴안는다. 11살 손녀가 이렇게 의젓해서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다.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다. 롤라, 저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마리아의 다짐 어린 목소리에 롤라는 고개를 끄덕인다. 한 달 후 이수진이 주관하는 코피노 아이들 모임이 열린다. 마리아는 한국 다녀온 경험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기로 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처를 다시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15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두 한국인 아버지를 둔 코피노들이다. 아이들은 마리아의 한국 이야기를 궁금해한다. 안토니오는 마리아, 정말 아버지를 만났어? 말한다. 예, 만났어요. 제시카도 어땠어? 반가워했어? 라고 말한다. 제시카의 질문에 마리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진실을 말하기가 더욱 어렵다. 반가워하기는 했지만
상황이 복잡했어요. 마리아,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이수진의 격려에 마리아는 용기를 낸다. 거짓말로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아빠는 이미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결혼하시고 아이도 있었어요. 마리아의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자신들도 비슷한 결과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안토니오가 그럼 우리 아빠들도 다 그럴까? 하고 말한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마리아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다. 우리가 아빠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자신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6년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에 저만의 꿈을 키웠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의 말에 아이들이 주의 깊게 듣는다. 11살 마리아의 말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다. 아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아빠가 오든 안 오든 괜찮잖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요. 마리아의 꿈에 대한 이야기에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절망 대신 희망이, 체념 대신 의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제시카가 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요리 배워서 식당 하고 싶어라 말한다. 마이클은 나는 경찰이 되고 싶어. 나쁜 사람들 잡는 경찰이 되고 싶어 하고 말한다. 아이들이 하나씩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마리아의 용기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이수진은 이 광경을 보며 감동받는다.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마리아가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모임이 끝나고 아이들은 각자의 꿈에 대해 더 이야기하며 집으로 향한다. 마리아도 동생들과 함께 집으로 걸어간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 3개월이 지났다. 마리아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동생들을 돌보지만 이제는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마리아만의 공부 시간이다. 낡은 전구 불빛 아래에서 마리아는 열심히 공부한다. 수학, 영어, 과학 모든 과목을 골고루 공부한다. 특히 영어 공부에 집중한다. 필리핀에서 좋은 대학에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영어 발음은 아직 서투르지만 매일 조금씩 늘고 있다. 이수진이 가져다 준 영어 교재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다. 한국어 공부도 계속한다. 비록 아버지와의 만남은 실패했지만 한국어 자체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언젠가 한국인들을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마리아의 변화는 눈에 띈다. 예전에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만 있던 마리아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마리아는 자신 있게 칠판 앞으로 나간다.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마리아를 보며 선생님도 놀란다. 와, 마리아, 정말 잘했어요. 요즘 공부를 많이 하나 봐요? 네, 선생님,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예전 같으면 코피노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말들이 나왔을 텐데 이제는 분위기가 다르다. 마리아의 진지함과 노력하는 모습이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방과 후 마리아는 이수진을 찾아간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요, 마리아. 제가 정말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은 돈이 별로 없는데. 마리아, 필리핀에는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성적이 우수하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저도 가능할까요?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마리아, 재단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리아는 태극기 목걸이를 만진다. 예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가 되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키워나가겠다는 다짐의 상징이다. 아빠, 저는 이제 제 길을 갈 거예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날 밤 마리아는 새로운 편지를 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쓰는 편지다. 마리아야, 너는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너에게는 꿈이 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리아는 편지를 다 쓰고 책상 앞 벽에 붙인다. 매일 보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다. 오부 희망의 씨앗들. 7년 후 마리아가 18세가 되었을 때 대학에 진학한 마리아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코피노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임을 깨달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마리아는 이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다른 코피노 아이들을 돕는 리더로 성장한다. 2030년 세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마리아 김. 18세가 된 그녀는 장학금을 받으며 우등생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은 국제 이주와 가족 해체 수업 시간이다. 교수가 칠판에 적은 통계 자료를 보며 마리아는 충격을 받는다. 필리핀 내 코피노 추정 인구 5만 명, 2030년 기준 한필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 기업 진출 300% 증가 단기, 체류 한국인 남성 연평균 15만 명 코피노 자녀 중 출생 신고율 30%. 여러분, 이 수치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일까요? 마리아는 손을 든다. 7년 전에 그 조용했던 소녀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청년이 되었다. 교수님,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가 근본 원인이 아닐까요? 좋은 지적이네요. 마리아,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현지 직원 고용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단기 계약이고 가족 동반 정책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지 여성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지만 계약 만료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이 아닌 생생한 현실에서 나온 통찰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이중국적 인정이나 아동복지 보장에 대한 협정이 미비합니다. 결국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7년간 몸소 겪어온 당사자로서,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첫째,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원 시스템이 필요해요. 둘째, 양국 정부 간 협정을 통해 코피노 아동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국적취득, 교육권 보장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 시스템입니다. 교육 장학금, 의료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피노 가정의 자립을 도와야 해요. 훌륭한 분석이네요. 마리아, 혹시 이 문제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나요? 네, 교수님, 저도 코피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과 훌륭한 분석에 대한 동료들의 찬사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가 마리아를 부른다. 마리아, 내 분석을 논문으로 발표해보는 게 어떨까? 내년 국제학술대회에 추천하고 싶어. 자신의 경험이 학문적 가치로 인정받는 순간이다. 6개월 후 세부시에 새로운 간판이 걸린다. 코피노 서포트 센터 한필 코피노 지원센터. 마리아가 이수진 대학교 그리고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협력해서 설립한 센터다. 센터는 3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 지원 프로그램, 법적 지원 프로그램,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다. 마리아는 센터장 이수진의 보조로 일하며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 오늘은 새로운 코피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이다. 20여 개의 가족, 50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아의 소개에 아이들이 관심을 보인다.
자신들과 같은 코피노라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코피노예요. 11살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렸고 한국에 가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마리아의 솔직한 고백에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집중한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더욱 진정성 있게 들린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고 여러분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설명한다.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기초학습부터 대학 진학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려요. 특히 한국어와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한국과 필리핀의 여러 단체에서 후원해주고 있어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신분 등록, 한국 국적 취득 절차, 그리고 아버지 찾기까지 법적인 모든 문제를 도와드려요.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설명도 이어진다. 어머니들을 위한 직업 훈련도 있어요. 요리, 재봉, 컴퓨터, 영어 등을 가르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마리아는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각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다. 하루 종일 상담을 마친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13살이 된 제이슨은 중학생이 되었고 11살 안젤라는 초등학교 6학년이다. 누나, 오늘도 바빴어? 응, 하지만 즐거워. 우리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롤라는 이제 72세가 되었다. 여전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지만 손녀들이 모두 잘 자란 것을 보며 만족해한다. 마리아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롤라 덕분이에요. 롤라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1년 후 마리아는 대학교 졸업식장에 서 있다. 사회복지학과 수석 졸업생으로 답사를 하게 되었다. 객석에는 롤라, 제이슨, 안젤라, 그리고 이수진이 앉아 있다. 코피노 지원센터의 아이들도 많이 왔다. 존경하는 총장님, 교수님들, 그리고 동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코피노입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랐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제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지난 1년간 코피노 지원센터에서 이룬 성과들을 설명한다. 작년 한 해 동안 150명의 코피노 아이들이 정규 교육과정에 복귀했습니다. 10명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고 30명의 어머니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필리핀에만 5만 명의 코피노가 있고 동남아 전체로 확대하면 그 수는 훨씬 많습니다. 내년부터 저는 석사 과정에 진학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 정책학을 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19세 청년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다. 또한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문화 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마리아의 제안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다. 지난 4년간의 학업과 1년간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전문적 견해다. 우리 코피노들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한국어와 필리핀어를 모두 구사하고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우리가 미래한 필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연설에 기립박수가 터져나온다. 피해자에서 당당한 해결사로 성장한 한 청년의 모습에 감동한 것이다. 졸업식이 끝나고 마리아는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 마리아야,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롤라. 이 모든 게 롤라 덕분이에요. 누나, 나도 누나처럼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제이슨아, 우리는 모두 할 수 있어. 저녁에 마리아는 옛날 편지들이 들어있던 상자를 꺼낸다. 이제는 먼지가 쌓인 30통의 편지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 쓴 편지가 한 통 있다. 마리아는 그 편지를 펼쳐 읽어본다. 아빠에게, 이제 저는 19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코피노 아이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아빠를 기다리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감사해요. 아빠,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마리아는 편지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는다. 과거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창밖으로는 세부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 빈민촌의 불빛들이 반짝인다. 그 불빛들 사이에는 마리아 같은 아이들이 살고 있다.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아이들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마리아라는 희망이 있고 코피노 지원센터라는 체계적인 도움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가 개인의 도덕성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마리아의 다짐, 어린 목소리가 밤 공기에 울려 퍼진다. 11살 때 아버지를 찾아 한국에 갔던 그 소녀는 이제 19살의 당당한 청년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필리핀 전역에는 아직도 5만 명의 코피노들이 살고 있다. 그들 모두가 마리아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마리아라는 선례가 있다. 코피노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리고 사회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더 많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코피노들이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는 세상을. 그 꿈을 향해 마리아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간다. 오부. 이것은 한 코피노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상처는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마리아 같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